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주변국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중국의 행태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대중 정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할 겁니다. 자, 이걸 내자로 줄이면 큰 거 온다요. 일단 저거 2시에 원래 권한쟁이 임명 왜 안 하냐 뭐 요거 가지고 권한쟁이와 헌법소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권한쟁이가 이제 인용되느냐 아니냐 요게 핵심이었는데 그걸 헌재가 뭐 밀어붙일 것처럼 그렇죠. 1월 3일 날 들어왔는데 2월 3일 날 선고하는 거 헌재 역사상 가장 빠른 선고가 아닐까 싶은데 한 달 만에. 저는 그래도 그 무정배 권한 대행이 네. 만약에 그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라면 밀어붙였겠죠. 밀어붙였어요. 네. 100%.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그러면 네.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네. 무조건 밀어붙였을 사람인데 네. 그 수를 저는 못 채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권한쟁이는 과반이죠. 5명을 5명이 돼야 되는데 5명이 안 된 것 같죠. 5명이 안 된 것 같아요. 4명만 되고 4대4로 또 갈린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고 네.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법조인으로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지지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 상식적으로 각하가 맞죠. 각하. 그렇죠. 이게 무슨 헌법소원도 말이 됩니까? 각하고 권한쟁이도 각하죠. 아니 임명권은 네. 권한인데 네. 대통령이 권한 네. 권한을 가지고 그 무조건 국회에서 추천했으니까 임명해라. 라고 하면 아니 집행도 못하는 그런 판결을 해서 뭐 하려고요? 예,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이상하고 네. 그리고 그 내부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시 전에 지금 그 변론 제기가 됐다고 하면 네. 2시간 전에 네. 아마 그 취합을 하잖아요, 의결을. 금요일 날 평의했는데 안 된 것 같고 예, 예. 오늘 아침에도 또 평의를 한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한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뭐 예. 연기한다. 변론 재개한다. 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못 채웠다. 네. 숫자를 못 채웠다는 거는 결국 이제 상식적인 네. 그런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히 있다. 네. 아니 그리고 마은혁을 굳이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6명이 안 채워진 거 그렇죠. 아니냐.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리예요. 네. 저번에 그것도 6명이 안 채워진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할 때 8명으로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9명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도저히 없어요. 그렇죠. 말이 안 예. 되는 거죠. 전례에 따라 항상 전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으로 하지 네. 않았습니까? 8대0으로 해서 했는데 뭐. 8대0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명이 꼭 반드시 이렇게 무리하게 절차나 뭐 이런 적법성을 다 위배해 가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네. 그것도 무리하게 했고 또 무리하게 뭐 하는 그런 어떤 그 문영배 권한대행의 조치에 대해서 저는 추측이지만 분명히 그 헌법재판관들이 반기를 들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진숙 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예, 예. 4대4가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아니, 저는 이진숙만 하더라도 네. 그러면 두 명이 그게 합의제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뭐 당연히 그 탄핵을 인용한다는 의견을 내 그 사람들도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더 말이 안 돼요. 네. 더 말이 안 돼. 헌법상에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는 거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는 거를 네. 대통령의 임명권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뭐 국회가 대신 임명하고 헌재가 대신 임명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없고 네. 명백하게 위헌적인 이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은 저는 4명이라도 다 지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거보다 숫자가 더 낮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중요한 판결 2개가 이 헌재의 마은혁 요건데 이건 이제 2월 10일에 변론 재개하는 걸로 해서 연기가 됐으니까 예, 예. 변론 재개를 2월 10일에 한다는 건 그때도 변론 종결을 못할 가능성이 그렇죠. 꽤 있죠. 예, 예. 네. 그게 뭐 변론이 재개된 거지. 변론 재개 사유를 그때 밝히겠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럼 변론 재개 사유를 그때 밝히면 그때 내용 듣고 또 준비해서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일을. 그러니까 판결 선고가 아니고 변론 재개에 대해서 변론 기일이 잡힌 거기 때문에 네. 그 변론 기일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더 이게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꼼수 같은 거 몇 번 더 하면 헌법재판소에 벌써도 많이 떨어졌지만 네. 완전히 시공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판으로 이 문영배 권한대행이 하루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이 20일에 시작을 한다. 첫 준비기일이니까 준비기일에는 뭐 대통령이 꼭 출석할 건 아니니까. 예. 근데 공판 준비기일에서 네. 이번에 수사와 관련한 위법사가 많이 좀 공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쟁점을 공판 준비기일에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공수처의 수사, 공수처의 체포, 또 구속영장 신청 뭐 이런 갖가지 그런 상황들 중에 뭐 하나 제대로 법을 지킨 게 제대로 없어요. 아니 제일 황당한 건 예. 공수처가 수사가 되려면 예. 일단 직권남용죄는 기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권남용죄를 기소를 안 하고 예. 내란 우두머리 이거 하나만 갖고 기소를 했으니까 공수처 수사 권한이 없는 걸 검찰이 그냥 인정한 꼴이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사건이 네. 민관을 합쳐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수용은 땅에 대한 수용은 관의 방식으로 하고 쉽게 그리고 그 분양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민간 방식으로 하고 네. 하이브리드로 그렇게 한 거죠. 여기서 네. 좋은 거 여기서 좋은 거를 최대한 이익을 해가지고 빼기 위해서. 이거를 결합시켜 놓은 거.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수사는 사실은 직권남용으로 네. 그걸 메인으로 하고 기소는 그거는 싹 빼고 내란죄로 기소하고 아니 이게 대장동식 화천대유식 수사와 기소가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이런 수사가 다 있고 그리고 이거를 중앙지법에서 적법성에 대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된다. 네. 이게 이번에 그 구속영장 기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앙지법에서 2번이나 불허가를 했고 그런 것들은 중앙지방법원이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보겠다. 예. 그걸 뭐 명확하게 보여줘. 2번이나 판결이 결정이 나온 거니까 예.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아니 네.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으면 저는 뭐 이 그 인신에 대한 구속과 이 기소가 전부 공소권 남용이잖아요. 네. 공소기각이 돼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보석을 청구를 하신다 그러는데 네. 공판 준비기일에서 어쨌든 이 수사권의 적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다퉈졌으면 좋겠고 네. 그런 기회를 이게 뭐 역사적인 재판이니까 네. 중앙지방법원의 그 안규현 판사인가요? 네. 지귀원. 지기현 판사. 네. 예, 그분이 한번 그런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기원이었던가요? 이름이 지기원 판사가 뭐 개포동 쪽에서 쭉 초중고를 나왔는데 네, 예. 단대부군가 뭐 어디 나오고 뭐 네. 개포중학교 지기원 판사. 지기연 판사. 판사. 전 이름만 보고는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고향은 전남이다 이런 얘기도 또 있고 정확하게 요새 뭐 그 판사들 그 예전 같으면 이제 법조인 명부 보면 쫙 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안 나오니까 그렇죠. 좀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런 얘기 법률 지식 재판 능력 저런 건 사실 뭐 하나만 한 얘기고. 좋은 네. 그냥 일반 고향 어디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딘지 연수원 몇 기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법률 지식은 뭐 아니 부장판사쯤 됐는데 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에 법률 지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재판 능력도 다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렇죠. 간 거지. 재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중앙지법 부장이 돼요? 될 수가 네. 없지. 네. 근데 다들 그 전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뭐 화교 얘기도 뭐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러는데 귀자라는 이름이 사실 이름에 잘 안 네. 쓰이는 거 같아요. 개원중 개포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아마 개포동 쪽에서 나온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이름에 귀자를 쓰는 그렇죠. 게 예. 우리는 귀신으로 생각이 되니까 뭐 귀하다라는 딸 귀자를 쓰지만 예. 발음이 귀신 느낌이라서 잘 안 쓰잖아요. 잘안 쓰는 단어길. 중국에서는 귀자가 귀할 귀자가 귀신 귀자하고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름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화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뭐 모르죠. 모르니까 예, 뭐 그거는- 귀남이 후남이 얘기는 개포고등학교 사회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에 아마 이제 홍장원 그리고 이진우 이제 탄핵 심판에서 예. 지난주에 김용현 장관에 대한 증언을 충분히 해서 상당히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했어요. 김용현 예. 장관과 이 엉켜있던 부분들 또 언론에서 또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렇게 사실 검찰이 웃긴 건 이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2번이나 청구를 해가지고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서 기소를 하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있는 것 갖고 충분한데 뭐하러 왜 이런 수사 수사기간 연장을 왜 2번이나 신청을 해요? 왜 추가 수사를 해야 되고? 네.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 뭐 또 어떤 근데 저런 증거 차고 넘쳐봐야
어차피 다 부인하면 아무 뭐 본인 나와야 되는데. 다 본인 증거 네. 증인이 다시 나와가지고 증인 신문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저는 저 홍장원 저분이 진짜 궁금하긴 해요. 네. 예, 그 홍장원 저분이 계엄 이후에 네. 바로 이제 뭐 TV 조선인가요? 말을 지금 여러 번 바꿨어요. 예, 네. 그때 뭐 그 의원들 다 잡아들이라는 식으로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직접 전화해서 뭐 수사권 네. 돌려줄 테니까 이거 다 잡아놓으라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네. 자기가 받아 적다가 이거 미친놈이다 생각해가지고 중간에 안 적었다 이랬거든요. 분명히 아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 말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아니 그게 자기가 잡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뭐 방첩사령부에 전달하라고 했다더니 아니 대통령이 방첩사령부 연양 사령 그 장군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그러고 왜 이 1차장을 아니 그리고 왜 1차장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장은 자기는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는데 1차장하고 무슨 관계라고. 아니 그때 이상하게 여론을 몰아갔는데 네. 그 진술도 전부 바뀌고 있고 네. 그리고 1차장은 해외 파트인데 네. 자기 직할 직원들은 다 해외 나가 있다고요. 자기 직할 직원이 없어. 누구한테 잡으라는 거야? 누구한테 잡으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저거 어떻게 잡지? 자기 부하들은 전부 지금 외국에 있는데. 네. 2차장은 국내 파트니까 그건 말은 돼. 네. 내가 그때도 생각한 게 2차장이 국내 파트니까 말은 돼요. 근데 1차장이 체포를 자기가 한다고 해서 체포를 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 그 부하도 없이 자기가 가서 잡나? 너무 이상한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말을 또 확 바꿔가지고 1차장이 나중에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인영한테 전달을 하라고 해서 전달을 받았다. 예. 예, 체포의조 명단은 여인영한테 전달받았다. 말을 또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그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예, 완전 다른 거죠.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냐? 대통령한테는 그냥 뭐 체포 뭐 비스무리한 얘기만 들었다. 뭐 명단은 여인영한테 받았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거는. 아니 그런데 또 게다가 네. 그때 초반에 그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대통령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통화를 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니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비화폰은 그런 게 안 남는 게 비화폰. 그런 게 안 남잖아요. 네. 녹음도 못하고 예. 통화 기록도 안 남는 게 비화폰인데 이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뭘 했다? 그게 말이 되나? 네. 나는 이분들이 지금 나중에 사후적으로 뭔가 이 현상을 조작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 기록 한번 조회하자.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저 발 바뀐 거 발언 변화 12월 6일 한겨레 신문 인터뷰나 또 무슨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 뭐 이런 것도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대통령에게 직접 통화해서 다 받았다. 명단 다 적었다. 심지어 한동훈 체포까지 지시 받았다. 한동훈도 저것 때문에 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마 홍장원이 직접 전화한 게 아닌가 지금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발작을 한 건데 또 12월 7일에는 바로 또 아니라 그랬구나. 그 다음 날.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건네줬다. 대통령한테 체포 지시 받은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근데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한테 자기가 따로 보고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그런 내용 보고받은 바가 없다. 완전히 다 달라요. 아니 이게 자기 스스로도 다르고 여인영하고 그 조태용 원장하고도 달라요. 자기 주어하고 목적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를 했다와 전화를 직접. 그리고 그 방첩사령관이 나에게 밝혔다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한테 내가 뭐 들었다라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분 하나밖에 없는데 김용현 전 장관 빼고는. 그런데 곽종근도 요원이죠. 그냥 요원 얘기고 요원 말고는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짧게 그거예요.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디 뭐 가고 있냐 사람들 갑니다. 그거예요. 그거. 워딩으로 직접 전화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곽종근 특전사령관밖에 없는데 그 사람 또 진술이 의미 있는 진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계엄군이 들어가고 나서도 그 현역 의원들이 담을 많이 넘었다고요. 그거 다 아무도 체포 안 했어요. 그거 다 보고 있었다고요. 아니 누가 한 명이라도 진짜 체포를 당했으면 체포를 당했으니까 체포 지시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도 체포당한 사람이 없는데 그 담 넘어가고 국회 담장 넘어가고 그래도 심지어 의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넘었는데 계엄군들이 그거 다 뭐 안 받겠어요? 그래도 그냥 담 넘어가는구나 그냥. 아니 그리고 의원식은 심지어는
이렇게 넘고 나서 지금 그 사진 찍힌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넘을 때 찍은 게 아니에요. 뭐 다시 시작. 네, 다시 이렇게 하고 아. 사진을 보면 예. 국회 바깥쪽이야. 아. 저쪽 밖이 그러니까 국회 안쪽으로 찍혀야 되잖아요. 예, 넘고 그렇죠. 있으면 예. 넘고 있으면 넘으면서 찍힌 거니까 예. 국회 안쪽이 찍혀야 되는데 명백히 국회 바깥쪽이 뒷변에 있어요. 그거는 넘고 나서 예. 야 이거 사진 하나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역사적인- 그래가지고 담 위에 올라타고 사진을 찍어. 이거 보시면 저쪽이 바깥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저쪽이 바뀌고 이쪽이 아니야. 아니 그런데 체포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기 보시면 저 밖에 건물이 보이잖아요. 저 높은 건물이. 맞습니다. 예. 저쪽이 바깥이에요. 예. 그건 안에서 밖으로 넘어갔어? 저런 황당한 그렇죠.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체포 저렇게 사진 찍고 저걸 다 하고 동안에 본인들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뭐 하고 그러고. 경찰은 뭐 하고 계엄군은 뭐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체포 아무도 안 당하고. 네. 그런데 체포 지시는 있었다라고 꼭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계속 돌고 변하고 꼬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군인들도 말이 계속 바뀌어요. 다. 그러니까. 네. 아니 처음에는 아마 좀 놀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란죄 이게 같이 엮여 들어가면 어떡하지? 사실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어서 하는 말에 그냥 한 것 같아요. 한 건지 저도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냉정해지잖아요. 시간이 네. 여러분 냉정해지는 순간이 오고. 아니, 그럼 변호인 선임하고 그러면 처음에 보면 이 군인들이 변호인도 없이 막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 검찰은 거 다 받아 적어서 그걸로 가지고 공소장을 썼어. 조서가 아니라 공소장이 조서야. 근데 제가 뭐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정황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작원 1차장의 그런 정황. 네. 그리고 이제 김어준은 자기 잡으러 왔다 그랬잖아. 계엄군이 그 앞에 하는 거 CCTV에 찍혔다 그러고 뭐 별소리 다 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네. 말이 안 되는데 네. 지금 그 국회 보내고 선관위 보내고 말고 또 보낸 데가 있나요? 없죠. 없는데 그 군인 사진까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작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 지금 오늘 그래서 지금 확실히 최근 들어서 여의도 연구소에서 계속하는 조사에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나온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계속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저도 일종의 소문으로 듣고 있어요. 네, 소문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지도부가 예.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50%를 넘기면 그때 가선 움직이겠다. 이렇게 이 주변 사람들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한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승민은 저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던데 접견까지 가서 나경원 의원까지 셋이서 같이 접견을 갔다는 그 정도는 사실상 이 50% 넘어서 우리는 이제 민심에 따라간다. 이게 아닌가 싶은 정도. 원래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얻은 지지율이 아니라는 건 현 민심에서 뭐 이미 다 알고 서울역 앞에서.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게 수단이자 목적이고 알파와 오메가인데 제가 사실 이번에 설날에 그 부산을 내려갔었거든요. 부산에 가서 민심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폭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부산에서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부산역 광장이 저렇게 꽉 차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꽉 찬 건 처음 보는 데다가 이게 굉장히 그 폭발적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저런 거예요. 근데 사실 5.18도 그 부마 사태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부산 사람들, 마산 사람들, 이게 부울경 사람들이 어떤 이런 열정이나 이런 폭발력이 있거든요. 있죠. 그게 지금 터졌어요. 설날 가니까 음. 이미 그게 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집회로 분출이 된 거지. 이 에너지가 완전히 응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저기는. 그러니까 뭐 부산시당 위원장, 뭐 김미애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이 오셨어요. 현역 의원들이 다 나와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과거에 이제 광화문 집회나 여의도 집회 나오진 않아요. 안 했었죠. 근데 이번에 부산 집회는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부산의 민심을 아는 거예요. 이게 터졌어요.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분간 이 흐름이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이 폭발력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다른 명분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김경수가 저렇게 세게 이재명을 까는 거는 김경수도 나름 경남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불경 민심을 아는 거죠. 민심을 아는 거예요. 불경 민심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뭐 이재명 갖고는 어림도 없겠구나.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마 사태가 아니라 부마 항쟁. 부마 항쟁 제가 정정합니다. 그 폭발력이 이미 한번 이 불이 당겨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강렬한 열풍이 사라지지를 않고 그러면 이제 이 추세라는 거 네. 여기서 뭐 여기가 꼭지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추세가 더 치고 나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이제 그 지도부도 알았고 그러면 그거야 지금 뭐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 접결을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민심에 순응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나와서 예.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주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도 예. 이거 자체도 벌써 예. 그 충실히 대통령 따라가겠다. 그렇죠. 이거죠. 이미지 흐름을 네. 주도하고 있고 이끄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걸 대통령인 느낀 거죠. 거죠.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불경 민심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 게 김두관, 김경수가 만나겠다. 네. 그러면서 개헌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게 네. 사실 지금 개헌을 정치권에서 제일 반대하는 건 이재명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은 지금 이 상태로 대통령이 돼야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개헌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빼고 따기 빼고 기름 빼면 뭐 남어. 대통령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제일 반대하는 건 이재명인데 개헌 얘기를 걸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게 김두관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둘 다 경남지사 출신의 경남을 지역구로 하니까 불경 민심을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 개헌 이슈가 많은 사람들은 뭐 그 권성동 의원이 내각제 발언 한번 했다고 네. 이제 비판도 하지만 네. 이게 이 그 초반에 이 개헌 직후에 초반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사실은 개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해서 여당에서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한 끌어보려고. 거죠. 예, 그게 진짜 개헌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출구 전략이 뭐라도 이게 던져야 민주당에서 그래도 좀 반대 보고 빨려 나오고 이렇게 뭐 얘기도 얘기도 하고 네. 와글와글 하고 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고육책으로 사실 그걸 던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던져놓은 개헌 이야기를 지금 어쨌든 김경수도 나름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잖아요. 네. 김경수하고 지금 저기 누구야 김두관이 네. 둘이서 이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던지는 개헌이 고육책이고 출구 전략인 거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뭐 해야 필요성이 되는 있어. 이제 그런 민심의 분위기 이 흐름을 타는 거는 개헌 이슈가 아닌가라는 그걸 스스로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의 태도 변화 너무 지금 욕 먹을 걸 알면서 이코노미스트하고 얘기한 건 너무 센 것 같아요. 이재명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과 태도와 가장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놨던 법안들과 이런 것과 이코노미스트 발언은 너무 정말 이 같은 사람이 한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무계하게 태도를 변화하니까 그냥 그 느낌이에요. 존경한다고 하더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 느낌인데 그러나 하여간 이런 말을 지지층조차도 반발할 걸 알면서도 이 말을 하는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만약에 네.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네.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고 저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죠. 아, 이건 발목 잡히는 건데. 발목 잡히죠. 예. 아니 경선 과정에서도 왜 너는 말을 뒤집냐. 그리고 당연히 경선할 때 당연히 상대편, 그러니까 경선 후보들이 저거부터 깔 텐데. 바로 공격을 하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말의 신뢰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것도 너무 기본소득 없애. 일본과 관련한 얘기들 다 뒤집었어. 네. 네, 뭐 일본을 지금 아니 한국 정치인들은 일본을 그렇게까지 빨진 않아요. 여당도. 여당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 네. 자기가 일본 변호사 시절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 너무 근면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해가지고 그동안 일본에 대한 게 다 왜곡됐던 걸 알았다. 그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과거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진짜 살아 돌아와도 네. 이 정도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얘기 못하죠. 네,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분이 요즘 왜 이러나 이거는 좀 본인의 대선 행보라고 보기에는 좀 대선 행보의 스타일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잖아요. 네. 일관돼 그렇게 가요. 홍준표 시장도 사실은 이번에 손석희 네. 그 100분 토론 나간 것 중에 자기 기존 입장하고 좀 왜곡되게 나간 건 다시 또 수정을 해요. 네. 오늘 또 그런 오늘도 다 수정을 하고 자기 거 다 편집돼가지고 뭐 바뀐 거다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만 하더라도 물론 그게 정확한 입장이 아니다라는 일각의 뭐 비판은 있지만 그래도 그 나름 중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요. 네. 왜냐하면 대선을 치르려면 왔다 갔다를 하면 안 돼요. 뒤집어도 안 되고. 정치인한테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만큼 그게 무서운 게 치명적인 게 없거든요. 네, 조변석계 말 뒤집기 이게 사실은 그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일관성이 없는 정치인은
언제든지 거짓말할 준비가 돼 있는 네. 정치인이죠.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뒤집는 거는 저게 남들이 볼 때는 옛날 게 거짓말인가? 네. 이번 게 거짓말인가?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진심인지 뭐가 알 수 진실인지 없죠. 이제 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까지 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아니 얼핏 보면 네. 대통령 되기 위해 유리한 곳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그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왜 뒤집지?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말 뒤집는다고 그게 없어지나? 판사들이 판결을 그거를 유죄 줄 거 무죄 주고 무죄 줄 거 유죄 주고 아니, 그런 지금 것도 뭐 아니죠. 언론에다가 뭐라고 얘기하건 그게 판결하고 무슨 말이야? 판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이재명 대표 왜 이러는지 저는 뭐 전혀 이게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대선 후보급 주자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은 반도체법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아니 뭐 일 몰아서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 52시간 네. 그걸 얼마나 반대했을 좀 그거 해야 된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네. 또 해놨는데 근데 지금 잊어가지고 그걸 또 뒤집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 없겠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 이재명의 행태는 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거는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행태가 아닌 이유가 예. 이제부터 예. 여러분들 지금 뭐 한 2만 분이 지금 모이셔가지고 다들 지금 큰 게 뭐냐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계신데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일단 큰 거 온다를 금요일 날 원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어요. 예. 이것 때문에 전화 많이 받으셨죠? 전화 2박 3일 동안 계속 받고 있고요. 그게 도대체 뭐냐? 뭐냐 도대체 큰 게 도대체 아주 큰 게 뭐냐? 아주 큰 게 뭐냐? 네. 근데 저는 저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제가 허언을 하는 사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큰 거는 큰 거겠는데 뭐지 하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안 사항이라서 그거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제가 큰 게라는 이야기, 큰 거라는 게 이게 단순히 나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우리가 보아 방송이죠.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그 브루스 클링너 네.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이에요. 이분이 바로 전에 네.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이었다. 예, 그렇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중요하죠. 네.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이면 네. 한국을 저희보다 더 잘하는 분.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우리는 사실 그냥 언론으로만 그렇죠.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막은 몰라요. 내막을 모르는데 그냥 아는 저 사람한테 사람들은 내막을 알기 때문에 네, 아는 사람한테 소문 정도 듣는 휴미트 네. 가동해서 그런 거지. 미국 정도 되면 그 시긴트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시그널 정보를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처음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그 광화문 앞에 항상 서 있는 까만 이 밴이 있다. 예, 여의도 앞에도 한 대 서 있다. 예, 예, 그리고 가끔 서초동에 예. 선다. 예. 서초동은 늘 쓰진 않는다. 예. 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그게 뭐냐? CIA의 도청 차량이라는 거예요. 아, 예. CIA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위성에서 띄워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직접 그 유리창에다가 전파 쏴서. 쏴가지고 예. 그 떨림으로 잡는 거. 그러니까 직접 대화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 지금 저 유리창에 다 예. 이 음파가 전해지고 있어서 저 유리창에다가 이 전파를 쏘면 그냥 그대로 재생하듯이 할 수 예. 있다. 그리고 컴퓨터도 망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이 컴퓨터 자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것도 그걸로 다 잡아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창문에 네. 살짝 이렇게 물이 흐르게 액체가. 그러면 그거를 물이 흐르면 그 떨림을 예, 못 그게 잡아내니까. 떨림을 못 잡아내니까 네. 그런 것까지 하고 그렇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국회가 물이 흐르질 않잖아요. 그러면 쏘면 다 달리는 거예요. 국회는 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사실상 예. 이게 전화는 당연한 거고 공식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이 선을 통해서 되는 거는 당연히 예. 그 국제 전화, 국내 전화 뭐 모든 걸 다 감청을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 직접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만나서. 것조차도 이렇게 잡아낸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예전에 이렇게 서울에 보면 영화에 나오면 이렇게 듣고 있는 거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분이 제가 금요일 날 큰 게 온다라고 올리고 나서 네. 그 다음 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 방송, 한국어 방송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주변국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중국의 행태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내자로 줄이면 큰 거 온다요. 자, 구체적으로 이분 또 말씀 안 하세요. 네. 자기도 보안 유지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정책은 알 수 없지만 조치가 있을 거다라고 하죠. 뭘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자, 중국의 행태에 대응하는 조치. 네. 그리고 주변국에, 이 주변국이 어딜까요? 이분은 CIA 한국 담당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 방송이에요. 한국어 방송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국이 한국이지. 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얘기를 여기서 일본 얘기를 왜 우리가 한국어 방송에서 왜요? 네. 호주 얘기를 여기서 호주, 하시고. 대만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네. 대만 이야기는 뭐 중국어 방송에서 하고. 아니 그리고 한국 담당 부국장이었던 한국 사람이 담당 부국장 같아. 일본이나 호주 얘기 할 리가 없잖아. 인도 얘기 할 리가 없고. 예, 예. 아니 뭐 한국 담당 부국장인데 한국 담당 부국장이 네. 보아 한국어 방송에 나와가지고 주변국이라고 언급했을 때는 이 사람이 아는 주변국은 한국밖에 없어요. 자기가 권위가 있는 데가. 아 그리고 저기서 한국을 자산으로 평가한다. 네. 이 말하면서 그 말 하면서 했죠. 중국에 의존하지 마라. 예. 중국 의존하면 분명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저희는 이거 보도는 했어요. 예. 저 얘기만. 내용 중에 저렇게 센 말이 있는지 몰랐지. 그리고 이 앞단에 제가 여기는 클립이 안 돼 있지만 트럼프가 이제 국내 문제 때문에 조금 바쁘고 그게 좀 끝나고 나면 정책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변국에 그런 강압적인 중국의 행태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요즘 트럼프 하는 거 보면 국내 문제 때문에 바쁘긴 바쁜 것 같아요. 바쁘긴 바쁘죠. 아니 멕시코 이민 문제를 지금 몇 명을 잡아넣어서 뭐 콜롬비아하고 네. 싸워. 캐나다, 멕시코한테 25%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 네. 그리고 중국한테 10% 매긴다는 건 미국이 교역하는 국가의 50%가 넘어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의 3대 교역국인데 3대 교역국한테 다 그렇게 관세를 매기면 어마어마하게 큰 결정.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네, 그거를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거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구체적인 조치가 따를 거다. 이제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그 주변국에 대해서. 주변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나는 큰 거 온다 아주 큰이라고 했지만 이분 또 큰 거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게시물 올리고 토요일날 다음날. 그 다음날 이분이 올린 거예요. 그러면 뭐 한국 부국장이 아무런 뭐 근거도 없이 진짜 그 무슨 정책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게 진짜 모르는 거겠어요? 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그 트럼프가 선택할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여러 가지 그거를 물속에서 꺼내는 방법 중에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뭔지 모르는 거고.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만 뭔가가 올 거다. 왜냐하면 자기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 상황을 알긴 알아도 최종 선택은 결국 트럼프가 할 거니까. 트럼프가 할 거니까. 트럼프가 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거겠네요. 큰 그렇죠. 큰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나 중국한테 그 캐나다한테 관세 25% 때리는 정도의 큰 거지. 이런 자잘한 게 아니다. 정말 뭐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때리는 정도면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큰 운석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에요. 아니 총리가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10년 총리 트리도가 날아가는데. 그렇죠. 네. 자, 이분이 그 정도 저는 이분을 몰라요. 네.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로 제가 그걸 올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나도 이야기했지만 이분 또 이야기했으면 적어도 내 이야기가 이분에 의해 가지고 확인이 된 거죠. 확인된 거잖아요. 네. 내가 복수의 취재원에 의해서 확인된 그 겁니다. 복수의 크로스 체킹이 된 거예요. 네, 복수의 전혀 다른 취재원에 의해서 확인된 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등산을 가지 않습니까? 네. 뭐 관악산 올라가다 보면 뭐 여러 코스가 있죠. 뭐 사당에서 출발할 네. 수도 있고 뭐 과천에서 출발할 네. 수도 있고 낙성대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데 결국 꼭대기 연주대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납니다. 예.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나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국내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결론을 내렸는데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내렸는데 그게 우연히 하루 차이로 지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대중정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할 겁니다. 근데 저 대중정책은 한국 내에서의 대중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VOA 한국 방송에 나온 한국 담당 이야기가 국장이 한 거니까 저 사람은 한국 얘기밖에 할 게 없는 아니, 거예요. 저분이 나와서 한국어 방송에 이야기할 때는 한국 사람들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저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걸 한국어 방송인데. 한국어 방송을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겠어요? 저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자국민한테 들으라고 방송하겠어요? 이거 보는 한국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가 이런다고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듣고 계세요. 우리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미리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VOA를 되게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게 아니고 미국 내 국영방송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외국 상대로 하는 VOA이고 미국 국내에는 NPR이라고 라디오 방송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 2개만 국영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 방송이에요. 근데 그 외국을 상대로 한 국영방송 VOA는 1942년 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져서 지금 80년 넘게 하고 있고 전 세계 30개 국어 이상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30개 국어 이상으로 방송한다는 건 뭐냐? 한국어 방송은 한국 사람들한테 맞아요. 보이스 오브 투 코리아야. 네. 네. 한국 사람 들으라고 방송하는 한국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책 위주로 방송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미 이 내용은 수면 위로 왔어요. 이거를 누가 아느냐, 나처럼 이제 어디선가 좀 들은 얘기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 사람은 왔구나 하는 네.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뭐 조금 그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데 포커싱을 두고 이 전체적인 그 인터뷰가 길다 보니까 네. 포커싱을 둘 수 있는데 저는 저기에 포커싱을 딱 뒀어요. 근데 지금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 아직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캐스 파텔이라고 이번에 새로 FBI 국장으로 지명된 그래서 그저께인가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를 예, 했거든요. 예. 인준이 되면 이제 FBI 국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젊어요. 44밖에 안 됐고 FBI는 임기가 10년이에요. 국장은. 네.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트럼프의 측근들 중에서 가장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하이브리드 전에 이게 핵심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척결하고자 하는 트럼프 의지가 대통령의 확고한 거죠.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물리적인 전면전보다 하이브리드전 같은 인지전 개념이 진정한 전쟁 오히려 좀 총성이 없으니까 네. 더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전쟁이라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실은 자기의 핵심 측근한테 맡긴 거예요. 지금 원 변호사님이 하이브리드전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하이브리드전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연초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 그 6필 편지에 굉장히 특이한 게 하이브리드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윤 대통령의 6필 편지가 2가지 점에서 굉장히 장래를 내다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가 선거인 명부하고 투표소하고 요거를 조사하자고 하는데 이걸 만일에 기각한다면 총체적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문장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있고. 헌재에서 어제 그걸 기각시켰어요. 예. 기각을 시켰어요. 예. 그건 총체적 부정선거가 있다. 가동됐다라는 걸 가동됐다. 확인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제가 그냥 보통 나오던 얘기인데 갑자기 하이브리드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 하이브리드전이 어디서 이제 처음 나오냐면 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 크림반도를 병합시킵니다. 네. 2014년에. 네. 그때 진행한 게 하이브리드전이에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그 크림반도 돈바스크 지역이나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을 포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그 사이버 심리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되겠다. 네. 그리고 의회에서 러시아와 합병되겠다. 네.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전면전이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재래식 전면전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불러왔어요. 네. 그리고 3년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크림반도를 받기 전에는 우크라이나는 휴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북한에서 그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갔죠. 북한군이 갔는데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진군을 한 것도 사실은 크림반도와 바꾸려고 그러는 쿠르스크를 바꾸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하이브리드전에서 패배한 결과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을 막아야죠. 네. 하이브리드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계엄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왜 했느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반국가 세력이 어떤 식으로 암약해 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 그런 거는 일체 이야기하신 거 일체 없죠.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윤 대통령의 편지입니다. 저기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연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예. 아니 그 편지에 저 얘기를 왜 썼냐 이거예요. 국가정보, 국가기밀정보와 핵심산업기술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저거 설명을 했는데 예. 저거 왜 했냐 이거죠. 왜 했냐.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저걸 괜히 넣겠냐 이거예요. 그 뒤에 부정선거 잔뜩 설명했는데 그건 지금 탄핵 여기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죠. 그 하이브리드 전도 뭔가 나올 아직 하이브리드 전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리고 부정선거도 뭐 광범위로는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대통령께서 친필 메모에 저렇게 디테일하게 쓴 거는 분명히 저게 의미가 있는 거고, 친필 메모를 저는 썼다는 게 자기 신변이 급작스럽게 이상하게 될까봐 저는 남겨뒀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본인이 하이브리드 전 잘 알아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 이게 실존하고 현존하고 닥친 위협이다. 예. 이, 그 얘기거든요. 이 전체의 그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네. 그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그런 어떤 계엄을 하게 된 이유가 하이브리드 전에 관한 이런 어떤 실존적인 위협, 클리어 앤 프레젠트 데인저가 있었기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근데 그게 뭐냐를 지금 그건 아직 밝혀진 게 없고. 안 근데 네. 지금 뭐 저도 큰 게 온다 그러고 우리 CIA 한국 담당 부국장도 큰 게 온다 그러고. 네. 예, 뭔가 큰 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무슨 처음에 계엄했을 때는 술 먹고 천국이 날짜 받아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계엄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심지어 전환길 강사도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로 했는데 근데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젤렌스키가 그 당시에 크림반도를 뺏기는 그 순간 비상계엄을 했다. 네. 그리고 의회의 지방의회 기능을 정지시켰다. 네. 그러면 안 뺏겼던 거예요. 우리가 그 계엄령 포고문 1호에 그 의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저는 사실은 그 재판에서는 큰 의미 없이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개념을 끼워 넣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게 됩니다. 아니 오늘도 권성동 권성동 나경원 의원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나치 얘기를 하면서 예. 나치가 투표에 의해서 집권한 정당이잖아요. 공산당은 혁명을 통해서 했지만 예, 예. 나치는 투표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라고 하더라도 독재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 지금 민주당이 그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이 지금 처음 본 거예요. 계엄 이후에. 그렇네요. 네, 처음 뵌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예. 그러면 온다고 미리 하고 다 왔으니까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메시지를 던진 건데 그 메시지가 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핵심들이 있다. 근데 핵심들이 이게 막 파편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걸 그룹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역, 이렇게 영역, 이렇게 영역, 이렇게 영역이 합쳐지면 요 안에 교집합이 존재해요. 네. 이 교집합이 하이브리드전이에요.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용어가 이 모든 것의 교집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이 취급하는 정보, 그렇죠. 대통령이 접하는 정보의 예. 수준과 양은 이런 일반 사람들이 어디 루머로 전해 듣고 뭐 이런 것도 있다더라 저런 것도 있다더라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뭐 일본과 하여간 주요 우방과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기관들이 대한민국도 정보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모든 정보가 알짜로 모여가지고 아주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정보로 딱 2년 반 동안 계속 보통 이제 3년 차가 되면 대통령이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약간 그런 신이 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된다고. 예, 그게 왜냐면 한 3년간 그렇게 정보가 쌓이다 보면 세상 일이 다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했다는 건 이게 정말 필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 중에 상당수가 네. 큐민트 빼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유리창에 쏘는 그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든 시긴트는 뭐 미국한테 예. 의존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죠. 뭐 그 정도를 못하죠. 예. 그런데 그 미국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의논하지 않고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시긴트가 왜 더 의미가 있냐면 한국 내에 있는 얘기와 북한 정보를 또 다 수집하잖아요. 정찰기. 예. 정찰기들이 하나 뜨면 예. 북한 내에서 하는 모든 통신, 모든 대화가 다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은 한국 거밖에 모르고 북한은 북한 거밖에 모르지만 한국과 북한의 양쪽 정보를 조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한테 있기 때문에. 그리고 CIA가 KMC라고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네, 그거 만들었죠. 2027년 5월인가 그 문재인 집권하자마자 만들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정보 자산들을 한국용 센터에 다 집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스카이데일리가 이야기하는 DIA라든지 뭐 그런 조직들도 모든 그 정보 조직들은 KMC에 다 그런 중앙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8년 됐죠. 예, 한 네. 8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아주 통일된 상황에서 그런 그 한국과 관련한 정보가 있고 그거를 이제 사실 뭐 제가 이거 숨겨진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CIA가 그때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보도하고 KMC는 한번 찾아봐요. 그때 네, 만들었다고 하고 뭐 하는 데인지를 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CIA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통일된 그런 중심을 잡으면서 한국에 대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KMC 설립 좀 굉장히 오래된 2017년입니다. 예. 네. 그런데 한국임무센터라는 걸 CIA에서 만들었었다. 저 지금도 이제 운영되고 있고 그 센터장이 부국장급 요원인데 저 아까 보신 그 클립 그 사람이 저 한국임무센터의 소장이었던 거 센터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SK와 관련해서 사실 SK가 최근 20년 동안 뭐 최태원 회장이 2번이나 구속이 됐는데 2번째 구속될 때나 첫 번째 구속되고 나서 이후나 뭐 이게 이 최태원 회장이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최태원 회장 지분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SK 텔레콤 이 주요 주력사에 최태원 회장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오로지 SKC에 갖고 있는 24%를 가지고 전체 회사를 지배하는 것에 불과한데 순환을 거듭해가지고 그리고 개인 재산이 별로 없어요. 주요 재벌그룹 회장 중에서 가장 개인 재산이 적은 게 최태원 회장인데 그 작은 지분마저 지금 노소영 씨 때문에 거의 35%좀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라서 굉장히 초조한데 이 최태원 회장과 밀접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저 양반입니다. 은진혁. 원래 인텔 코리아의 사장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V소사이어티 안철수도 했었던 그 V소사이어티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됐다라고 알려져서 그 이후로 은진혁은 완전히 최태원의 최고 신복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인도 안 알려지고 그냥 저분이 휴양지 갔다 죽었다. 대장동 사건에도 관련이 있다라고. 대장동도 관련돼 있고 모든 SK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한테 사실 저 은진혁과 SK텔레콤 사장을 했던 그 비서실장 출신이 있어요. 박 누구가 있는데 요 둘이 사실상 그 최태원 회장의 가장 측근 신복인데 은진혁이 갑자기 왜 죽었냐?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저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 화천대유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재명 주위에 죽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분도 그 중에 한 분인가? 그리고 이 상황이 만약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러면 아니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우리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일 혜택을 많이 본 기업 두 개가 SK하고 카카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그래서 구속됐잖아요. 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 한 100일 넘게 구속돼 있었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알트만 불러가지고 한다고 해서 또 그러고 있긴 한데 카카오 그런데 SK는 그 어찌어찌 잘 빠져나오는 듯 했는데 그런데 저분이 돌아가시는 거를 저도 뉴스로 접하면서
아직 그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긴 해요, 제가. 네. 하지만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SK 에코플랜트라고 저희 SK 건설이거든요. SK 건설 저게 비상장 회사입니다. 건설이 이름을 에코플랜트로 바꿨는데 예. 저것도 하여간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데 문제는 지금 최태원 씨 차녀 둘째 딸 최민정 저기 해군 해군 장교 갔다 오신 분. 해군 장교에서 예, 예, 예. 중국인하고 최근에 결혼했잖아요. 예, 예. 미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이죠.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최민정 씨가 지금 FBI 수사를 받고 있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대선 뭐 어쩌고 하면 탄핵만 된다면 이재명이 그냥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신나야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지금 주진우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예. 아니 헌재가 이렇게 자기 편이면 예. 그냥 헌재가 이재명 관련된 법안 일단 공직선거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2심 가더라도 3심 하는 중에 그쵸. 그냥 위헌해 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이에요. 내가 볼 때는 뭐 거의 총통의 수준인 거죠. 아 국회가 190석이고 예. 헌재 딱 잡고 있고 예. 그러니까 있는 법 다 날려버리고 뭐 그러면 사실상 지금 제일 신나고 표정 관리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인데 근데 왜 자기가 했던 모든 정책을 뒤집느냐는 거야. 예. 그냥 쭉 가면 되지. 기존에 기본도 뭐 쭉 가고. 예. 그리고 뭐 일본 노제패 그것도 쭉 가고. 다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아니 그리고 미국 대사를 언제 그렇게 만났다고? 자는 골드버그. 예. 지금 진짜 대사도 아니에요. 대리 대사 조셉윤 다 만나. 단둘이 직접 1대1로 뭘 부탁하려고? 아니 진짜 이재명 대표한테 묻고 싶네요. 네. 도대체 왜 본인이 상황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안 좋아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네. 바로 그 부분이 거대한 미스터리와 물음표를 남기게 되네요, 정말.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지금 뭐 그런 얘기는 저는 확인은 안 된 거지만 많은 분들이 뭐 민주당 지방 그러니까 이게 당사들이 예, 예. 중앙 당사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에 다 시도당 당사들을 다 이게 매입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시도당 당사들을 다 팔아치웠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막 들리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내용. 저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뭐 그런 얘기들이 줄 폐업했다. 구글 지도에서 폐업 상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게 아니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정권 잡으면 민주당이 당사를 확장을 해야죠. 지역 당사도. 근데 이걸 물론 이제 그런 추측은 가능하죠. 이재명이 만일에 공직선거법으로 확정이 되면 420 몇 억을 예. 토해내야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그걸 토해내려면 지금 당사 팔아도 과연 될까 말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매년 돈을 받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산으로는 얼마 없거든요. 당이라는 데가 뭐 뻔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만일에 이재명이 진짜 공직선거법으로 날아가게 되면 민주당 자체가 공중분해 될 수가 있죠. 재정적으로는. 네, 재정적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방법은 외부에다가 하나 따로 차려갖고 거기서 해쳐 모여.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당은 뭐 박살 나는 거니까. 비례위성 정당도 아니고 그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위장이혼당. 그래서 야 지금 뭐 뭔가 확실히 1월이 다르고 또 1월이 되면 달라질 거다. 트럼프가 되면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2월이 되니까 뭔가가 하나씩 네, 뭔가 좀 현실화되는 것 같은. 우리가 자세히 좀 민감하신 분들이 보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조금씩 보입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소개도 네. 시켜드리고 근데 분명히 변하고 있고 제가 페북에 썼지만 큰 거 옵니다. 이 신고 얘기 그걸로 지금 실제로 실제로 이사 거절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지금 많이 나오고 지금 미주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한인 뉴스에서는 네.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주의를 계속 주고 왜냐하면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수가 생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뭐 예를 들어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스타 비자라도 받아가지고 와서 뭐 우리가 스케줄을 하기로 돼 있는데 네. 못 들어오면 네. 이 스케줄이 다 꽉 나고 연결돼 있던 그런 계약 관계들이 꽉 나잖아요. 네. 그걸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미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성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조금 그 뉴스가 드물어요. 네. 하지만 이것도 제가 그 12월 중반에 저도 CIA에 그걸 신고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 했었는데. 의미가 있겠나 했는데 저도 이래저래 나름 이제 정보를 분석하고 국내외 상황을 여러 가지 판단한 결과 이게 작동되는 거다 진짜로. 제가 그거를 뭐랄까 이게 확신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나중에 지금 한글로 네. 내 홈페이지 신고하라고. 네, CIA 한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한글로 그냥 하시면서 한국 기사 그냥 갖다 붙이거나 한국 사진 같은 거 그냥 갖다 붙이시고 심지어는 AI로 이 사람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AI로 싹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무슨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이거 민노총은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당연히 종북 반미 단체로 찍고 있는 단체인데 예. 거기서 주도하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연히 거부될 사유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가 와서는 네.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한다고. 국무부에서 포상금을 아주 500만 네. 불이 아니라 이제는 2천만 불, 1,000만 불 금액도 확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대북 제재한 사람과 거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초반에 CIA 관련해가지고, 신고 관련해가지고, 언론에서 그 효과 없다, 이런 이야기. JTBC랑 MBC가 가짜뉴스라고 막 했었는데, 그때도 자기들도 확인하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가짜뉴스라고 믿고 싶었던 거지. 아니, 근데 그거를 가짜뉴스라고 믿고, 네. 그냥 부주의하게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약간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 불이에. 이게 상당한 불이익인 게, 이스타가 거절되면 방문 비자도 거의 한 80, 90% 확률로 거절됩니다. 그쵸.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미국. 네. 네, 못 가는 거예요. 원래 이스타가 있을 때 네.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경험해서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이스타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방문 비자 받아야 방문 돼. 비자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는 비자 변호사가 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미국 가는 비자 받게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비자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방문 네, 비자인데 방문돼도. 90일짜리 방문 비자를 하나 받는 것도 네. 이거 못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변호사 통해 가지고 어디서 줄 대고 사정하고 그걸로 돈 버는 변호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거를 사실 이스타 프로그램은 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엄청난 특혜를 한 거죠.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지금 일본도 비자 받았어야 되는데 일본도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일본도 지금 비자 안 하는데 일본과 미국이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자를 우리한테 사실 면제가 아니라 약간 간략화한 거지만 예. 사실상 면제나 마찬가지인데 면제한 이유는 그동안 저런 것들이 이 스크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반미 종북 이게 제일 정청래니 또 배우들 중에 우현이라고 분 있잖아요. 그리고 안내상 요 사람들이 못 간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연대 이거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연대 사태하고 관련돼 있어서 다 못 가요 미국을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특혜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심지어 경고도 했어요. 네. 경고도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지금 미국을 못 가는 사태. 네.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F1 비자를 받아가지고 유학을 하고 있다가 유학생이 괜히 한국 와가지고 탄핵 찬성 집회 참석했다가 CIA 신고되면 못 돌아가면 그냥 학교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느 갤러리예요. 여기서 하버드 현재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들인데 지금 찬성 집회 했다고, 탄핵 찬성 집회 했다고, SNS 같은 데 막 인스타에 자랑스럽게 올리고 이런 사람들 막 신고들을 하나 봐요. 저 중에 한 명이라도 만일에 돌아가는데 F1 비자 세컨더리 되고 하면, 저거, 탄핵 집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는데 저 사람들 지금 다 신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랬다가 하버드 날아갑니다. 지금 유학원들이 저걸 경고를 하고 있다 그래요. 실제로. 유학원들 차원에서 섣불리 저런 거 괜히 올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미국이 9.11 테러 사태 이후로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음. 예, 그거는 본인이
본인이 아니라 그 미국이 자신의 국가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뭐 진행하는 건데 우리가 뭐 그거를 하라 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아니, 거예요. 그건 뭐 이유를 대주지도 않고. 예, 알려주지도 않고 그걸 뭐 소송을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죠. 저건 그냥 미국의 그냥 정책입니다. 그냥 정책이에요. 예. 예. 저런 기사를 허투루 볼 게 아닌 게 지금 LG 뭐 삼성 뭐 이런 데서 그 미국하고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무슨 뭐 세미나 같은 게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는데 거절되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 조건이 우리가 직장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 취업을 할 때 항상 따라붙는 조건이 있어요. 해외여행의 결격.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네,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생기는 순간 이게 해고 사유거든요. 좋은 직장은 못 들어가. 네, 아니 출장을 못 보내는 사람은 출장을 못 보내는데 해외 네. 출장을 네. 어떻게 그것도 무려 미국 출장을 못 가는데. 네. 자, 뭐 여러분들 큰 게 뭐냐 이 정도면 사실은 뭐 뭔지 대충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척하면 척으로 알아들어야지 뭐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왜냐면 큰 거 오는 건 확실한데 정확하게 뭐가 선택될지는 선택될지 아직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픈될지 네. 그거는 누군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오기는 분명히 온다. 예.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뭘로 올지. 근데 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이를테면 예. 뭐 대북 송금 같은 거 부여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800만 불을 벌크 캐시로 북한에다 보냈다. 그거는 뭐 이건 대북 제재 명단에 그냥 내일 당장 올려도 내일 당장 올릴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올려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네. 이화영, 김성태, 예. 이재명 세 사람이 맞습니다. 했다는 거 한국 정부에서 이미 다 기소해서 예. 1심 재판 2심까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1심 재판 중이고. 예. 이거 그냥 명단, 혐의만 있어도 올리는데, 이건 뭐 판결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라서, 이거 올리면, 이재명은 당장 국내 은행하고 거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 거는 네. 그 나라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 게 유죄를 받냐 무죄를 받냐가 대북 제재의 핵심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미국이 볼 때 이게 대북 제재를 할 만한 사안이다 생각하면 자기들이 그냥 하면 그만이에요. 네. 예. 실제로 그런 저 명단에 쫙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재판받은 게 아니에요. 예. 명단에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잡아와서 재판을 올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좌파 신부 이런 사람들 올리셔야 돼요. 이 사람들 바티칸 못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큰 거 온다고 했는데 네. 그게 그 내용은 보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정도면 제가 그냥 괜히 큰 거 온다라고 말한 건 아니다라는 정도는 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들으시면 된다.